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해가 이민년이었죠? 검은 호랑이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새해 첫날 다짐이나 목표 얼마나 이루셨을까요? 시간과 세월은 쓰는 사람에 따라 결과도 다르다고 하는데 스스로 만족할 정도라면 더 할 남이 없겠습니다만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게 시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진 올 연말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는 3년 만에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새로운 열림, 우리의 드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에 혼잡 안전관리 차량, 일명 DJ 폴리스를 운영하는데요. 특수 제작된 높이 2m 차량 위에 올라간 경찰관이 안내를 하면 그 얘기가 스피커와 또 LED 판으로 송출이 돼서 인파를 분산하고 현장을 좀 더 질서 있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대요. 제야의종 타종에 이어서 1월 1일에는 또 지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도 열리는데요. 모두가 안전하게 밝은 희망을 띄우는 연말 연시 보내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3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의 하늘은 구름 많겠고 계속되는 낮은 기온으로 눈이 녹지 못해 빙판길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 안동, 청송 3도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은 낮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좀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방한용품으로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31일과 1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우리 지역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동시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안동사랑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단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월별 구매 한도 계획을 지류형은 30만 원에서 20만 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유형으로 판매하는데요.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판매 대행점 4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및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착 어플을 통해 구매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확인은 지류는 시 홈페이지, 모바일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착 어플 내 가맹점 찾기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으로 안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문화와 축제 행사 시 입장료 일부를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등 지역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며칠째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5,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새해 첫날도 추위는 쉬어가겠고요. 해넘이와 해돋이는 맑은 날씨 속에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 올해도 임시 통제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2023년 1월 1일 오전까지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해안로 일원의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요. 북구 영일대 해상누각 인도교 입구와 해상 스카이워크 출입구 등은 1월 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남구 호미곶면 대보중학교 옆 농경지와 대천교 해안로 일원에 임시 주차 공간이 마련되고요. 또 행사 취소에 대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포항시가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호미곶 광장과 스페이스워크, 이가리 닷 전망대의 일출 장면을 3원 생중계하는 등 온라인 해맞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의 희망찬 개묘년 일출,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생생하게 감상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3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울릉군을 비롯한 섬 지역 거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을 비롯해 전국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받기 위해 육지에 비해 3,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차량과 화물도선료 전액을 지원해 섬 주민의 가계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결과 섬 지역 생활물류비 지원을 위한 예산 65억 원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택배비 부담 감소로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금석 위계입니다. 금석 위계. 이게 뭐 사자성어 같은데 뭔가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나오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금석 위계는 정성을 다해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네. 의지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꼽은 2023년 사자성어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다짐이라 해석됩니다. 그래요. 뭐 경제가 괜찮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해는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 기자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올해는 진짜 더 힘들었다 싶네요. 네. 오늘은 2022년을 뒤돌아보면서 산업계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2월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망이 혼란에 빠졌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올라있던 물류 비용이 더 상승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고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수출 강국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환율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로만 봐도 산업계 전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우려가 많은데 그러면은 대응책들은 또 세우고 있겠죠? 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대구 산업계는 미래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위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 배터리팩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또 대구형 자율주행 완성차를 개발 중이고 세계 최초의 여객 물류 통합형 자율주행차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양산되는 전기 이륜차가 나오는데요. 대구 곳곳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구 그러면 전통적으로 대구 하면 섬유도시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섬유는 어때요? 산업이? 네, 대구의 전통 기반 산업인 섬유업계의 경우 친환경 소재 중심의 연구 개발이 활발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리사이클 소재 및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요. 신산업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육성책도 많이 내놨어요. 대구시가. 네, 민선 8기 대구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5대 신산업을 점찍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외에 정보통신 분야의 주축인 ABB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줄여서 ABB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ABB. 올해 8월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을 통해 수성 알파시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네. 다만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단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부산, 대전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데요. 잠재력이 큰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대구가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투자 유치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 또 뭐 대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는데 에너지 사업 대규모 사업 추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대구 산업단지 공장 지붕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건데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5만 톤 감축하고 태양광 보급률을 13.7%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발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구시는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런 변화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거죠? 네, 실제 네.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56으로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고 한참 못 미치네요. 네, 지난 분기에 비해 14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에도 소극적인데요. 올해에 비해 내년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과반수인 53.3%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요. 좀 밝은 전망. 내년 이맘때는 올해는 괜찮았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항사댐입니다. 항사댐이요. 항사. 네, 네, 뭐 새로 짓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로 포항의 피해가 컸죠. 특히 당시 오천읍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다수의 사상자가 아유, 나왔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예. 네,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냉천 상류 항사댐 건설 관련 사업비로 내년도 국비 19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는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 태풍 흰남노로 이 포스코 쪽도 그렇고 너무 공단 쪽의 피해가 컸어요. 네, 복구는 다 됐습니까? 네, 복구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는 총 18개 공장 가운데 16곳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제2여령 공장이 사고 100일 만인 지난 15일 정상 가동을 시작했는데 가동률은 침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나머지 2개 공장도 다음 달 내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측은 지난 29일 경북도에 신속한 대응 덕에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제철소를 지킬 수 있었다며 과메기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올 한 해 참 경북 지역에서 유난히 좀 잊지 못할 그런 어떤 큰 재난, 이런 사고 이런 게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3월 영덕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네네. 이에 경북도는 국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국립산지 생태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봉화의 기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경북 봉화 광산에 고립된 광부 2명이 무려 221시간 만에 생還했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던 당시 시추기 12대를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기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난 복구 구조 작업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희망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인공지능학과입니다. 학과하면은 대학 학과인가요? 네, 뭔가요? 네, 내년에 새롭게 신입생을 맞이하는 학과인데요. 경북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전자공학부 내에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네. 입학 정원은 총 60명으로 이번 정시에서는 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이한 점은 부산대와 공동 운영하는 첨단 분야 공동학과라는 점인데요. 양 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양 대학 공동학위 또는 네.
경북대 단독학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수도권으로 좋은 인재들 다 빠진다고 그것도 사실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같이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공동대학 운영하는 거 되게 좋으네요. 신산업 분야 뭐 다른 또 좋은 학과가 있을까요? 네, 다른 대학을 보면 네. 우선 개명대는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과대학에 스마트 제조 공학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네. 또 영남대는 신성장 동력인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을 신설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 내에는 AI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합 학부를 신설해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뭐 K가 붙은 여러 그 해외에서 인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K 콘텐츠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제 모아서 쓰는 용어 같기도 해요. K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가 특히 더 활발했죠? 네, 맞습니다. 경희대는 K방송예술학부를 신설하고 실용음악 전공과 방송연예 전공을 뒀는데요. 네. 수도권에 실습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오. 대구대는 K패션과 K뷰티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패션 뷰티 미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패션학부 뷰티 스타일링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스토리 원작으로 주목받는 웹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명대는 미술대학 내 웹툰 전공을 새로 만들기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트렌드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이런 어떤 학과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국립공원 승격입니다. 네, 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03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29일 경산시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네. 네, 또 국내 22개 국립공원에 최근 5년간 탐방객이 4,1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렇게 각각 다 어떤 게 뭐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이날 공청회에서는 803 도립공원은 대구시와 경북도로 구분된 두 개의 공원관리청에 의해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떨어지는 등 체계적 공원자원 환경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국가통합관리체계에 편입돼 선도적 생태계 서비스 기능 강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긍정적인 좋은 과정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정 기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뭐 추위가 반가운 곳이죠. 서유리 리포터가 갔다 왔어요. 어서 오세요, 유리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입니까? 네, 지난 27일 신천 둔치 쪽 대봉교 하류에 있는 생활체육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했는데요. 네네. 최근에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로 이 스케이트장에는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현장 소리 먼저 듣고 이어서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김영준 과장에게 신천 스케이트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이트장 오픈한다고 해서 놀러 왔는데 남자친구랑 야외에서 하니까 속이 또 시원하고 좋아요. 아빠 따라 손잡고 와봐. 네. 오랜만에 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안전요원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던 것 같으며 야외 스케이트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여기 스케이트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스케이트 타다가 너무 힘들어서 매점에 와서 어묵을 먹으니까 힘이 나요.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온 가족이 함께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2년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스케이트장, 유아층을 위한 민속썰매 등 많은 스케이트장 빙상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경관 조명을 조성하여 야간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케이트장의 경우 안전하고 신나게 즐기자를 주제로 몇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요.
기존에 4회이던 정빙 시간을 3회로 줄여 좀 더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사용한 스케이트와는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및 위생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시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리 씨는 썰매 타봤어요? 앉아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이날은 안 타봤고요. 근데 이제 타는 거를 구경만 했는데요. 개장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3일 동안 벌써 2,7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스케이트존과 민속 썰매존이 같이 있어서 어린이들의 썰매를 끌어주는 부모님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 스케이트장 펜스 바깥쪽을 따라서 옷이나 신발을 벗어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귀중품 보관함도 70여 개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또 매점에서는 떡볶이, 어묵, 컵라면 같은 음식들도 빠지면 안 먹을 수도 되죠. 있고요. 네. 스케이트를 타다 추우면 따뜻한 난로가 있는 휴게 공간에서 잠시 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수막이랑 인터넷으로 봐서 알게 됐고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어릴 때는 잘 탔는데 오랜만에 타니까 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고 많이 자주 오고 싶어요. 저희는 한 4시쯤에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놀려고 하고 신천 바로 옆에여가지고 신천이 보여서 좋습니다. 친구랑 끝날 때까지 신나게 즐기겠습니다. 스케이트 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좀 쉬러 왔는데 보니까 매점 있어서 떡볶이 하나 시켜서 먹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시 힘나서 스케이트 다시 타러 갈 거예요. 저는 수성구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전 신천 수영장도 자주 왔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알고 왔어요. 오랜만에 와서 잘 못하지만 친구랑 와가지고 재밌게 타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이원석입니다. 원래 민속 썰매로 했을 때 이제 난 이거 쓰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끄는 걸로 나오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건 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애기와 처음으로 이제 눈썰매를 타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아가 저도 기분이 좋고 가족끼리 나오는 거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년을 못 타고 못 놀다가 나와서 아마 더 기다리고 더 반가우실 듯 합니다. 비용 있습니까? 입장료는 무료고요. 네. 네, 다만 스케이트 대여료가 발생하는데 회차당 1,000원이고 종일 대여를 하면 3,000원입니다. 이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해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네. 스케이트화는 190mm부터 300mm까지 아주 다양하게. 네, 10mm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뭐 230보다 하면 240으로 조금 이렇게 크게. 한 사이즈 업해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수한 운영요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회차에 2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오시면은 한 회차에서 2회차 정도씩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2회차면 4시간이고 또 중간에 정빙 시간이 30분 정도 있고 또 오시면은 때에 따라서 취식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한 반나절 정도 머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대구에 이제 20년 이상 산 토박이로서 오래 기다려 왔었고 또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즐길 이런 액티비티가 잘 없었는데 대구시에서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뿌듯하고 활발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덕분에 모두가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요원과 운영요원분들이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곳에 다 이제 상시 대기하고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타기 어려워하신 분들의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안전요원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간단하게 지도를 하거나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즐겁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가보고 싶네요. 네, 이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되고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또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더 연장됩니다.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시민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겨울 레포츠 마음껏 즐기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30일이 내일까지 이제 이틀 남아 있습니다. 해맞이 하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읽는 역사,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일출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정만진 작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해마다 맞는 12월이고 해마다 맞는 새해기는 한데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맘때? 연말이 되면 새해가 오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연말이 되면 이제 문학가니까 문학책 보면서 좀 쉬기도 하고 하는데 네. 주로 윤동주 서시는 해마다 제가 감상을 하는데 이 서시는 이제 시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이 나오면 이제 제일 앞에 실려 있는 시,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이제 1월 1일쯤 되는 그런 건데 마침 오늘이 이제 12월 30일, 오늘이 1917년에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런 뜻에서 윤동주 시인을 거론도 하고 서시도 생각해보고 뭐 이러면 또 새해를 맞는 새로운 기분, 뭐 바닷가나 산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늘 서시를 연말에 감상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서시 뭐 늘 아는 제목은 알고 다들 알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렇게 정독하면서 좀 느끼고 이런 거는 잘 안 해본 듯한데 알겠습니다. 서시를 읽으면은 일출을 보는 것과 같다. 금방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명작이죠, 서시. 그렇죠. 서시는 뭐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맞습니다. 훌륭한 작품이죠. 유명하기만 한 게 아니라 훌륭한 작품. 오늘 태어나신 날이고 하니까 또 추억도 되살릴 겸 서시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서시를 한번 읽어볼 계획이 없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서 이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된 윤동주 시인의 마음씨, 그걸 우리가 다 고스란히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읽으면 우리가 윤동주 시인처럼 자기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해가 뜨면 해가 또 질 때까지 가고 또 1년 내에 꿋꿋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만희 작가 덕분에 새롭게 또 연말을 보내는 뜻깊은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는 우리 역사 속의 일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꼭지가 이제 역사 얘기하는 데이기 때문에 먼저 성종임금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성종이 이제 연산군 앞이잖아요. 성종임금이 정월 보름이 지나면 이제 설이 보름간 진행이 되니까 옛날에 그러고 나면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월 25일에 한창 추울 때인데 해 뜨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임금이 직접 밭에 가서 농토를 고릅니다. 농토를 골라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임금이 직접 하니까 또 대신들이 신숙주 등 대신들이 또 따라하고 높은 사람 따라하니까 또 백성들도 따라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이제 정치적 사례인데 아무튼 이제 훌륭한 임금이다 그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종 임금은 또 이 밭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또 농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제사까지 또 지내고 왔어요. 이 요즘 같이 선거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전시행정 내지 쇼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은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전통 과거의 그 전통 사회, 권위주의 사회의 인물인데도 직접 이렇게 캄캄한 새벽에 한창 추울 때에 밭을 고르고 땅을 메고 제사도 지내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존경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럼 해 뜨는 시각에 맞춰 했느냐 이건데 이제 해라는 게 우주를 상징하고 자연 만물의 대표니까
종교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종이 일출 시각에 맞췄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가 이제 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 해 풍요나 이런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임금들도 그랬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 실록에 모두 다 기록하지는 못하니까 네. 이제 사례들만 주로 적겠지만은 성종 임금 조금 지나면 이제 중종이 그렇죠. 이제 연산군을 내쫓고 반정으로 집권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집권했으니까 또 더더욱 선정을 해야 정통성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네. 중종이 또 많이 그 기록이 나오는데 해 뜨는 시각에 맞춰 가지고 네. 임금 복장 말고 군복 입고 나타나 가지고 네. 군인들 장교들 무술 실력을 갑자기 뭐 점검을 한다거나 또는 해 뜨는 시각에 맞춰 가지고 문관들을 모아 가지고 시를 써봐라 해서 좋은 글을 쓴 사람을 표창을 하거나 또 심지어 일출 시각에 맞춰 가지고 과거도 실시하고 이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해 뜨는 시각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다지고 한 이런 것. 우리가 일출 보러 가는 것도 결국 그와 같은 맞습니다. 걸 계승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해라는 게 하나의 군주, 하나의 왕을 사실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는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해는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왕이 둘일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죠. 네. 이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도 사실 며칠 전에 성탄절인데 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50일에 태어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죠? 예,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됐을 때 로마 사람들이 원시 신앙으로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온 로마인들이 대축제를 벌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이제 미신을 크게 믿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날에 맞춰 가지고 예수를 기념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로 형성이 되는 와중에 12월 15일이 더욱 이제 뜻깊은 날이 되었고 그래서 그 날을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는 게 아니라 네. 예수가 태어나신 일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역시 로마인들은 이제 우주의 한 부분인 해라고 하는 네. 물체의 빛 그걸 숭상한 거고 네. 정신사적으로 보면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예수가 우리 정신사에 미치고 있는 그 빛 인류에게 빛을 던져줬다 하는 네네네네. 그 빛을 기리고 있는 날이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25일이 그런 의미다. 예. 자, 다시 조선왕조실록으로 돌아와 보면 일단은 일출이라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항상 좋죠. 그래서 막 해 뜰 때 과거까지 지냈다 그러면 왕들이 특히 해에 대해서 아주 의미가 좋았고 일반 시민들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예도 있었어요. 안 좋은 예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는 아니고 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지. 이제 얘기는 우리 건 일본 아니고 얘기. 일본 얘기요. 얘기인데 네네. 원래 일본을 우리가 이제 왜 혹은 왜노 네. 이제 왜노 뭐 이렇게 낮춰 불렀잖아요. 노 밑에 받침도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 예, 뭐 험한 말은 방송에서 하지 않기로 하고요. 네네네. 아무튼 이 왜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일출국 황제, 해 뜨는 나라의 황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 참 참담한 일이다 이런 기록이 이제 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는 세계에서 최소한 2등국이 최고의 버금가는 나라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을 때 일본이 자기들이 일출국이라고 하고 말하니까 공연히 일출이라는 단어까지 안 좋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한자가 뭐 해가 뜨는 본거지? 한자 그런 뜻이 뜻이죠. 원래 날일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도 외국이라고 그랬어요. 외국. 왜가 무슨 뜻이에요? 왜는 작다, 뭐 시시하다, 쪼잔하다, 뭐 스스로 시원찮다 그렇게 이런. 부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 이제 농토 이런 게 부족하고 등 하니까 체구도 작고. 실제로 체구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많이 그렇죠. 작았다고 작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명국이 아니었잖아요. 섬나라로서. 네네네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한 스스로도 그렇게. 외국이었는데 나중에 좀 나아지니까 이제 문무왕 때 신라 문무왕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일본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해 뜨는 곳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문무왕한테 이제 공문을 그래 보냈고요. 그리고 일출을 매우 좋아하기 시작했고 일출이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점령되고 나서 일본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일출 소학교를 이제 서울에다 만들게 되고 이 소학교의 고종의 이제 딸인 그리고 순종 동생인 덕혜옹주가 다니게 되고. 덕혜옹주는 결국 강제로 일본 유학 갔다가 인생이 결국 불행하게 이래 점철되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역시 일본이 좋아하는 일출이 우리 역사에는 또 어쩌면 안 좋은 느낌도 약간 주고 있다. 이런 회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디든 해가 뜨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어디 뜨는 게 동쪽 각각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수준이 낮다는 얘기인데. 참. 네. 자기들 그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맞이라고 저는 사실은 2000년 됐을 때요. 네. 밀레니엄 새로 시작할 때 사실 해맞이 막 가는 거 붐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도 해맞이 가고 막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종교적 제의 같은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기는 했지만 교통수단이나 경제적인 여유 같은 걸 따졌을 때 지금처럼 뭐 동해 가서 보고 이런 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전설은 남아있는 해를 숭상하는 전설은 남아있는데 이제 포항에 연호랑 세오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 이 부부가 동해안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와서 이제 남편 연호랑부터 그다음에 세오녀 연이어가지고 데리고 일본에 싣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신라에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어가지고 신라 왕이 아달라 왕인데 삼릉에 가면 그 아달라 왕이 이제 알아보니까 말하면 이제 점을 쳐보니까 어떤 해를 상징하는 부부가 일본 가버려가지고 돌아오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고 하늘의 뜻이라서 그 대신에 우리가 짠 명주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가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예전의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해를 맞이한 곳이다 해서 그게 영일군이 된 거죠. 그러니 거기 지금도 포항 호미곶 쪽이나 해맞이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유가 있네요. 네. 뭐 새해 일출 보면서 막 소원도 빌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출을 맞이할까요? 뭐 역사적으로는 국어책 교과서에서 배우신 의유당 김씨의 동명일기 기억나시죠? 네. 뭐 정철 선생이 쓴 관동별곡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선, 김몽도 같은 이제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죠. 문학과 예술에서 일출은 일상인들이 많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당연히 반영하는 거죠. 네,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네, 금요일의 문화 오늘은 김은숙 독립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2년에 미술계를 정리하는 시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맡고 두 번째 맡는 연말이더라고요. 네. 이 코너를 시작할 때가 국내외 미술 시장이 역대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요. 2021년에 미술 시장 열풍이 과연 2022년에도 이어졌는지 또 기억에 남을 만한 미술계 이벤트가 있었는지 또 2022년을 하루 남겨둔 오늘 지난 1년간 미술계를 몇 개의 키워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네, 바로 프리즈 서울 개최입니다. 네. 지난 9월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함께 세계 2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서울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네.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개최된 프리즈 그랬죠. 서울은 글로벌 미술계의 아시아 아트 허브로서 서울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네. 때맞춰 열린 삼척 나이트, 한남 나이트, 작가 작업실 방문,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 한국 미술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었던 행사들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였고요. 네. 또 큰 성과를 올린 프리즈에 참여했던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만족감을 표하며 서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또 올해는 해외 유명 재단이나 미술관 등 기관 관계자들과 큐레이터, 디렉터 등이 주로 찾았다면 내년에는 해외 방문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그렇겠죠? 것으로 보여서 네. 주변국 큰손 컬렉터들의 방문이 기대되는데요. 네네. 아시아 아트 허브로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9월에 키아프 서울 다녀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키아프나 프리즈 서울 이거 공동 개최하는 게 네. 미술계 뭐 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얘기가 많았어요. 네. 우선 제가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김혜수 씨가 했던 말을 하나 언급하자면 파도를 피할 수 없으면 올라탈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네. 해외 미술시장 개방으로 처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이 기회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 한국 미술시장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과거 영화와 대중음악도 시장이 개방될 때 처음에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미술시장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라 그래요. 믿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열리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됐죠. 네. 네. 아무래도 K-팝이나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홍콩을 대체할 만한 아시아 교두보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해외 갤러리 서울점 개관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프리즈 아트페어의 서울 개최에 이어서 해외 유수의 갤러리들이 서울에 지점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2016년 페로텐 갤러리의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페이스와 리만 머핀의 상륙과 타데우스 로파, 퀘닉, 글래드스톤, 에스더 슈퍼, 탕 컨템포러리, 페레스 프로젝트 등 유수의 갤러리들이 서울점을 개관했는데요. 네. 국내 젊은 층의 해외 미술품에 대한 수요와 해외 갤러리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필요가 서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키아프나 프리즈 서울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고 또 네. 해외 갤러리들이 이렇게 쭉 한국 시장 서울에다가 뭐 많이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2022년도 호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한국 미술 시장 규모 1조 원 돌파로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 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규모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과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코리아 아트마켓 2022는 올해 한국 미술 시장이 전체 거래 총액 1조 원을 거뜬히 돌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 미술계는 단군 왕검일의 최고로 화려한 해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주목받았었는데요. 네. 보고서는 전체 시장 규모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 3,767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22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고 상승 흐름을 타고 올해는 1조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공개 시장에 대한 추정치지만 한국 미술 시장 전체 규모가 1조 원을 넘기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그럼 2021년에서 여전히 뜨거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최근 미술 경매 시장 쪽에 낙찰률은 좀 낮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미술계 조정기로 해보았습니다. 네. 한국 미술 시장이 최초로 연간 거래 총액 1조 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시장별 온도차가 확연했는데요. 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등 아트페어가 파이를 키운 반면에 경매 시장은 6월을 정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며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기 악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미술품 경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9월에 대형 아트 페어들이 잇따라 열리는 바람에 미술품 수요가 페어 쪽으로 몰린 탓도 있지만 미술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지표들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킨 것 같고요. 네. 지난해 미술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한 MG 컬렉터 상당수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시장의 수익을 기반으로 했으나 올 들어서 이어진 폭락 장세가 미술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또 900억 원대까지 성장한 미술품 조각 투자도 발목을 잡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증권으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동구매가 잠정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올해 얘기해 주셨고 2023년은 어떨까요? 이 경매 시장 하락이 뭐 전체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미술계에서는 내년 한국 미술 시장이 긴 침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위축은 이미 시작됐고 냉기가 1차 시장과 프라이빗 세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건데요. 뜨겁게 달아오른 만큼 급하게 식는 경매 시장과 달리 1차 시장인 갤러리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빗 세일 시장은 아직은 건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유명 작가의 작업이 유찰 취소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컬렉터들의 심리도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호가는 있지만 거래는 없는 긴 침묵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그럼 한 2년여 만에 조정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다. 2006년쯤에 되게 화랑이었는데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네네. 네,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 봐야 돼요? 미술계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2020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후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유통, 패션 산업 등 다른 산업의 미술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을 곁에 두고 감상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더해 아트 토이, 한정판 굿즈 등 미술 시장의 저변도 커졌고요. MG 고객과 중견 고객 등 탄탄한 고객층이 건재하고 있고 글로벌화된 미술계 환경 등으로 조정의 기간을 잘 거쳐 새로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키워드 뭘 보셨어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네이버는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을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희 컬렉션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함께 지난해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의 전시가 기증 1주년을 맞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됐는데요. 4개월 동안 누적 관람객 수가 23만 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울에 방문했는데요. 정부에서 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2022년 광주를 시작으로 24년까지 지역 순회전을 기획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한 미술품에는 세계적인 걸작에서부터 국내 작가들의 명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건희 컬렉션의 파급 효과가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자부심을 끌어올렸다는 평입니다. 그래요. 자, 금요일의 문화 2022년 미술계를 결산해봤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2023년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었습니다. 교통정보로 가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달구벌대로 반월당 내거리 양방향으로는 밀림은 없는 모습이고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이동하신다면 범어 내거리 신호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상단도로 따라서 서행으로 이동하고 이어 경대교 쪽으로도 차간 간격 좁히는 모습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이동량만 꾸준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동대구 분기점 122.6km 지점에서 동대구 분기점 부근 120km 지점까지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시설물 철거 작업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구 달성터널 8km 지점입니다. 1차로 쪽으로 시설물 설치 작업이 이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흐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내일 대구의 제2종 타종 행사는 밤 10시부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국제보상기념공원 인근을 통과하는 급행 5개 노선 시내버스가 자정 지나서 새벽 1시까지 시내를 통과합니다. 도시철도는 1, 2호선 상하행 각 4편 증편에서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1시 49분까지 3호선은 5편의 증편에서 새벽 2시 3분까지 연장해요. 운행정보 참고하시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KBS 대구 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1월 2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황진이었습니다.